서울의 저녁 햇살이 마천루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부와 권력의 향기가 공기 중에 떠도는 청담동의 호화로운 유리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최고급 세단들이 비단고래처럼 반짝이는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그런 공간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는 마치 조화롭지 못한 음표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상류층의 세계 피라미드의 정점에 선 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화려한 무대였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강유라는 언제나 눈에 띄는 여주인공이었다. 그녀는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고, 사람이든 사물이든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 크리스탈 힐 아래 짓밟혀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얄궂은 장난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느 오후, 청담동의 화려함 뒤에 숨은 작은 골목길에서 그녀의 하이힐은 곧 조용한 바위와 부딪힐 참이었다. 그녀가 기댄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바위와 서울에서 가장 독점적이고 고급스러운 패션 부티크 라헨느의 유리문 위에 달린 작은 은색 종이 맑게 울렸다. 그 청아한 소리는 마치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환영 인사처럼 익숙한 손님의 등장을 알렸다. 완벽한 몸매를 감싸는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를 입은 강유라가 안으로 들어섰다. 발꿈치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핸드백이 걸려 있었고, 밖에 햇살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음에도 얼굴의 반을 가리는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깡 아가씨 어서 오십시오. 전문적으로 훈련된 미소를 띤 중년의 매장 매니저가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어제 알베르티 디자이너의 최신 가을 컬렉션이 막 도착했습니다. 가장 특별한 몇 점을 아가씨를 위해 따로 빼두었습니다. 유라는 인사를 대신하는 오만한 몸짓으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네킹 위에 예술작품처럼 전시된 의상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었다. 이 매장 안의 모든 것, 은은한 백합 향기부터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노란 조명까지 모두 그녀와 같은 고객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유라는 그것을 즐겼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모든 욕구가 즉시 충족되는 우주의 중심이 되는 느낌을 만끽했다. 제오 드레스, 그녀가 수천 개의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된 짙은 와인색 이브닝 드레스를 가리켰다. 저걸로 줘요. 네 아가씨, 바로 포장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입어볼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사이즈 취향, 심지어 저렴한 캐시미어 소재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까지 이곳에서는 불문율처럼 기억되고 있었다. 강유라의 세계는 그런 식으로 작동했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거절이란 존재하지 않는 곳. 그녀는 건설업계의 거물 중 하나인 SJ건설그룹 강태환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는 자신의 성이 만능 통행증이라고 배워왔다. 한도 없는 블랙카드를 긁고 찬사와 허리 숙인 인사들을 뒤로 한 채 유라는 매장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직접 운전할래. 키 줘. 오늘 그녀는 아버지가 잃은 생일 선물로 사준 새로운 진주색 마세라티 그란 투리스모를 몰고 있었다. 그 차는 그녀의 최신 자랑거리였다. 엑셀을 밟을 때마다 엔진이 힘차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길 위의 모든 시선이 쏠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녀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그저 도로를 지배하는 감각을 즐기기 위해 강남 일대를 맴돌았다. 하지만 대로가 꽉 막혀 있었다. 앞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사고로 차량 흐름이 마비된 것이다. 유라의 마음속에 짜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다. 불편함을 혐오했다. 지도를 흘끗 본 그녀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 작은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화려한 빌딩들 뒤에 자리한 회색 콘크리트 벽과 낡은 가게들이 즐비한 그녀가 거의 눈길도 주지 않던 길이었다. 골목은 좁고 다소 어두웠다. 퀴퀴한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돌아 그녀의 차 안을 가득 채운 비싼 향수 냄새와 불쾌한 대조를 이루었다. 유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가죽으로 감싼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저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일이 터졌다.
골목 한가운데 골판지 상자와 플라스틱 병 고철 더미를 가득 실은 손수레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수레를 끄는 이는 허름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야위고 고된 모습의 노인이었다. 삶의 무게에 등이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시간과 고생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가득했다. 박진우 씨였다. 그는 긴 하루의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다른 이들이 버린 것들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유라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렸다. 슈퍼카의 경적이 좁은 공간에 귀청이 터져라 울려 퍼지자 박진우 씨는 깜짝 놀랐다. 그는 길을 비켜주기 위해 무거운 수레를 서둘러 벽 쪽으로 붙이려 애썼다. 하지만 수레는 너무 컸고 골목은 너무 좁았다. 낡은 쇠막대가 튀어나온 수레의 한쪽 모서리가 그만 새하얀 마세라티의 옆면을 긁고 말았다. 끼!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울렸다. 유라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하더니 즉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다. 그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타이어가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난폭하게 차 문을 열고 살기등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에어이 노인네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박진우 씨는 몸을 떨었다. 그는 비록 깊지는 않았지만 최고급 차량의 광택나는 도장 위에 선명하게 드러난 긴 흠집을 보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직감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유라가 다가왔다. 그녀의 하이힐이 콘크리트 바닥 위를 위협적으로 또각거렸다. 그녀는 흠집을 노려보다가 다시 노인의 남루한 행색을 쳐다보았다. 경멸적인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죄송 당신 사과 한마디에 이 흠집이 사라지기라도 해. 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이 평생 곰을 주워도 이 차 바퀴 하나도 못 사. 모욕적인 말들이 폭포수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쏟아졌다. 유라에게 눈앞의 남자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완벽한 하루를 망친 장애물 더러운 골칫거리일 뿐이었다. 박진우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의 거친 두 손이 서로를 꽉 맞잡았다. 그는 부끄러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쓰라린 굴욕감을 느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이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 귀먹었어. 그의 침묵에 더욱 화가 치민 유라가 소리쳤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남들 발목이나 잡는 것밖에 못해. 내 눈앞에서 꺼져. 그러고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는 발을 들어 박진우 씨의 손수레를 힘껏 걷어찼다. 꽝! 수레가 옆으로 쓰러졌다. 수십 개의 병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가 하루 종일 모은 골판지 상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마치 젊은 여자의 발 아래 그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처럼 박진우 씨는 망연자실했다. 그는 고물더미를 무참히 파괴된 자신의 노력을 바라보았다. 둔한 통증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늙은 눈에는 두려움 대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유라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하찮은 자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 시선을 꺾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지폐 다발을 꺼내더니 박진우 씨의 얼굴에 대고 던졌다. 자, 이거 받고 당신 쓰레기나 치워 내 차 수리비는 당신이 감당할 자격도 안 되고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 칠 테니 썩 꺼지라고. 5만 원짜리 지폐들이 흩날리며 노인의 발치에 어지럽게 널린 고물더미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박진우 씨는 지폐 한 장도 줍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서서 젊은 여자가 등을 돌려 고급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두운 골목에 폐허 더미와 상처 입은 자존심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쭈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병 조각과 골판지를 하나씩 다시 줍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깨진 유리 조각에 스쳐 피가 배어나와 먼지와 섞였다.
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방금 일어난 모든 일, 그 악랄한 말부터 잔인한 행동까지 모두 무심한 존재에 의해 선명하게 기록되고 있었다. 맞은편 건물 모퉁이 차가운 유리 눈을 가진 작고 검은 CCTV 카메라가 조용히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다. 그 렌즈는 강유라의 오만한 표정, 박진우 씨의 말없는 고통, 그리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지폐들까지 단 하나의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 그 영상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기폭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63빌딩의 최고층 레스토랑. 이곳은 돈만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권력과 지위가 예약의 첫 번째 조건인 공간이었다.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홀 안 이민주는 맞은편에 앉은 박수민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재계의 냉혹한 승부사로 알려진 TK그룹의 총수, 그의 얼굴에서 지금은 얼음장 같은 냉철함 대신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애정만이 묻어났다.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민준의 칭찬에 수민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녀는 조경 디자이너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루는 사람답게 꾸미지 않은 듯 청초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민준이 썰어준 스테이크를 향해 포크를 가져갔다. 민준 씨도 오늘 멋있어요. 낮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수민 씨 얼굴 보니까 피로가 다 사라졌어. 그의 말은 단순한 연인의 속삭임 이상이었다.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군주로서 그가 짊어진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수민과의 시간만큼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는 수민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녀의 재능 착한 마음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가진 따뜻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그녀는 화려한 온실 속의 꽃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들꽃 같은 여자였다. 아버님은 요즘 어떠셔? 지난번에 뵈었을 때 기침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됐는데. 민준이 물었다. 그의 세심한 물음에 수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괜찮으세요. 그냥 환절기라 그러셨대요. 요즘도 매일같이 열심히 일 나가세요. 제가 이제 그만두시라고 해도 몸이 근질거려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수민의 아버지 박진우 씨를 몇 번 뵌 적이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깊은 눈빛과 꼿꼿한 자세에서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다. 비록 지금은 폐지를 주우며 소박하게 살고 계셨지만 민주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는 곧 자신의 장인이 될 사람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수십만 개의 불빛들이 만들어내는 장관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미래를 그렸다. 그 누구도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밤의 다른 한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구석에 위치한 낡은 다세대 주택. 박진우 씨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딸 수민의 손길이 닿아 곳곳이 깔끔하고 아늑했다. 창가에는 그녀가 가꾸는 작은 화초들이 앙증맞게 놓여 있었다. 그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끼며 신발을 벗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렸다. 강유라가 걷어찬 수레에 부딪혔던 옆구리와 깨진 유리에 베인 손바닥이 욱신거렸다. 그는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불을 켜고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얼굴 깊게 팬 주름, 그리고 공허함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 그는 상처난 손을 찬물에 씻었다. 물이 닿자 상처가 따끔거렸지만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육체의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은 오늘 오후에 겪었던 모멸감이었다. 젊은 여자의 경멸 어린 눈빛 바닥에 내팽개쳐진 돈다발, 그리고 산산조각난 자신의 일과. 그 모든 것이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그를 찔렀다. 수민이는 아직 안 왔나? 그는 딸이 이 모습을 보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언제나 딸에게 떳떳하고 강한 아버지이고 싶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딸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고 싶었다. 그는 상처에 서투르게 연고를 바르고 낡은 밴드를 붙였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저 평범하고 고된 하루를 보낸 아버지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 수민을 집까지 바래다 준 후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오른팔과도 같은 김비서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회장님, 오늘 TK타워 인근에서 발생한 사소한 소란 영상입니다. 참고차 보내드립니다. 사소한 소란. 민주는 무심하게 첨부된 파일을 열었다.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익숙한 고급 승용차와 오만해 보이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다. 돈 좀 있는 집안 자식들의 유치한 갑질이려니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카메라의 앵글이 수레를 끄는 노인에게로 향했을 때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영상 속 여자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여의 노인네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녀의 악랄한 목소리가 스마트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여전히 상황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노인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화면 속에서 굴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수민의 아버지 박진우 씨였다. 민준의 손이 스마트폰을 쥔 채로 굳어졌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강유라가 수레를 걷어차는 장면, 돈다발을 그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폐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는 박진우 씨의 뒷모습까지.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까맣게 변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수민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던 민준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한 냉기와 살기가 서려 있었다. 사랑하는 연인은 사라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TK그룹의 총수만이 남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동자에 비쳤다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들어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비서, 영상 속 여자 강유라, SJ건설 강태환 회장 외동딸, 맞나? 네, 회장님, 맞습니다. SJ그룹, 지금부터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세무계약 비자금 약점될 만한 건 전부 다.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끄는 민주는 다시 한번 어두워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차갑게 분노한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읊조렸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그래서 더욱 섬뜩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강유라. 그는 자신의 장인이 될 사람이 겪은 수모를, 그리고 그로 인해 그의 사랑하는 여자가 받게 될 상처를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그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TK그룹의 심장부인 타워 최상층. 서울 전체가 아직 푸른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이민준의 집무실에는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서히 동이 터오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그것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똑똑. 가벼운 노크 소리와 함께 김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밤사이 완성된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김비서는 파일을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민준의 지시를 기다렸다. 민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읽어봐. 네, SJ건설 강태환 회장. 4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며 정관계의 다수의 인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력 사업은 서초동 재개발 프로젝트로 사업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해 한송캐피탈과 2천억 원 규모의 PF 대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김 비서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SJ그룹이라는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그는 정면 공격을 선호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수들이나 쓰는 방식이었다. 그는 적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을 즐겼다.
성벽을 부수는 대신 성의 기반을 이루는 주춧돌을 하나씩 아주 조용히 빼내는 것이다. 김 비서의 보고가 끝났을 때 민준이 드디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보다 더 차갑고 깊었다. 법무팀에 지시해 SJ건설이 추진 중인 서초동 재개발 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담당 부처에 우리 쪽 사람을 보내. 모든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재검토하라고 전달해. 티끌 하나라도 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프로젝트를 보류시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이 최소 수개월은 지연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민주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시선이 보고서의 특정 부분에 머물렀다. 한송캐피탈, SJ에 2천억 대출을 약속했지. 한송의 오너 최 회장에게 내 메시지를 직접 전해. TK그룹이 SJ건설과의 거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어. 그 정도면 알아들을 테니. 깊은 우려. 재계에서 이 말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대한민국에서 TK그룹의 심기를 거스르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할 배짱을 가진 금융사는 없었다. 그리고 민준이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강유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파악해. 평소 동선카드 사용 내역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물러나자 집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민준은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SJ그룹의 재무제표 계약서 사본, 그리고 강태환 회장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 흐름까지 하룻밤 사이에 수집했다고는 믿기 힘든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TK그룹의 힘이었다. 그는 보고서 위에서 손가락으로 강유라의 프로필 사진을 가볍게 쓸었다. 사진 속 그녀는 오만하고 화려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내가 가진 세상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곧 알게 될 거다. 같은 시각 SJ그룹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강 회장은 방금 들어온 보고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 있었다. 뭐라고 시청에서 갑자기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아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던 프로젝트를 이제 와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그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서초동 재개발 프로젝트는 SJ그룹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제동이 걸린 것이다. 대체 누가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거야? 당장 알아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했다. 그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폰을 통해 보고했다. 회장님, 방금 한송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PF 대출건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무세운 소리야. 강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다급하게 한송캐피탈의 최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간 함께 골프를 치며 형님 아우 하던 사이였다.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차가운 통화 연결음만 반복될 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도저히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자신은 최근 누구의 심기도 거스른 적이 없었다. 그 시각 모든 사건의 원흉인 강유라는 청담동의 한 고급 브런치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어머 유라야, 이 가방 신상이야. 너무 예쁘다. 응, 아빠가 어제 사주셨어. 유라는 따분한 표정으로 대답하며 새로 한 네일아트를 살펴보고 있었다.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는 그녀에게 일상과도 같았다. 어제 있었던 불쾌한 일은 이미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있었다. 아니 오히려 재미있는 무용담으로 변해 있었다. 있지, 어제 완전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웬거지 같은 할아버지가 내 새 차를 긁은 거 있지. 어디서 감히. 그래서 내가 아주 제대로 참교육을 시켜줬잖아. 돈 몇 푼 던져주니까 아주 벌벌 떨더라니까. 그녀가 경멸적인 웃음과 함께 말하자 친구들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힘없는 자는 짓밟히고 힘 있는 자는 군림하는 것.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금 어떤 공영에 처해 있는지,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경솔한 행동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발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상의 꼭대기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아, 짜증나.
다음 주에 파리 가려고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는데 방금 시스템 오류라고 취소 문자가 왔어. 이것들 일 처리하는 것하고는. 유라는 인상을 찌푸리며 투덜거렸다. 그것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기 시작한 거대한 그림자의 첫 번째 손길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잔잔했던 호수 위에 이제 막 첫 번째 파문이 일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SJ그룹을 옥죄는 압박의 강도는 거세졌다. 평온했던 수면 위로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도가 되어 강태환 회장의 제국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일주일 사이 SJ그룹의 주력 사업들은 연이어 좌초되었다. 10년간 거래해온 주요 시멘트 공급업체가 갑작스럽게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지방에서 진행하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을 빌미로 한 정부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들어와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었다. 증권가의 찌라시에는 SJ그룹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이라는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며칠 밤을 샌 그의 얼굴은 퀭했고 핏발선 눈은 불안감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핵심 임원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질렀다. 대체 이유가 뭐야? 왜 갑자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거냐고.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강 회장의 최측근인 기획조정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차트 하나를 내밀었다. 차트에는 지난 일주일간 SJ그룹에 타격을 입힌 모든 회사와 기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모두 가느다란 선으로 하나의 이름에 연결되어 있었다. TK그룹. 회장님 이상합니다. 저희와 계약을 파기한 남성시멘트, 저희 현장을 급습한 안전관리공단의 이사장, 그리고 저희 추가 대출을 거부한 은행의 주요 주주, 모두 직간접적으로 TK그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태환 회장은 차트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TK그룹 이민준 국내 재계 서열 1위의 거인. 그들이 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TK그룹과 어떤 사업적 마찰도 개인적인 원한도 없었다. 정체 모를 거대한 적에 대한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당장 이민준 회장과 면담을 잡아 무슨 오해가 있는 건지 내가 직접 만나서 풀어야겠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다. 하지만 그 지푸라기는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TK타워의 이민준 회장 집무실. 김 비서가 공손한 자세로 보고했다. 회장님, SJ건설의 강태환 회장이 지난 사흘간 12번이나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전화도 수십 통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민주는 거대한 서울의 지도가 펼쳐진 스크린 앞에서 태연하게 서류에 사인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조차 들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무시해.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만 제발로 기어오게 만들어야지. 아직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미처럼 그는 강태환이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무릎 꿇고 찾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되어야 진정한 사냥이 시작되는 법이다. 압박의 손길은 마침내 강유라의 완벽한 세계에도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VVIP 라운지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고른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블랙카드를 점원에게 건넸다. 하지만 잠시 후 점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카드를 돌려주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순간 라운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라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한도 초과 내 카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야. 다시 해봐.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쏠렸다.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점원이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녀는 다른 카드도 꺼내봤지만 마찬가지로 승인이 거절되었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쫓기듯 매장을 빠져나온 유라는 분노에 차 아빠의 사무실로 폭풍처럼 쳐들어갔다. 아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내 카드가 전부 정지된 거냐고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에 다정한 아빠가 아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한계에 몰린 강태환 회장은 딸의 철없는 불평에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다. 한도 지금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카드 한도가 문제야.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당분간 모든 카드 사용 금지에 알아들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서 그런 고함을 들은 유라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특권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자신의 화려했던 세상에 들이운 이 모든 불행의 그림자가 며칠 전 자신이 경멸하며 짓밟았던 한 늙은 노인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그 균열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잠시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이 모든 불편함은 곧 끝날 것이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었다. 일주일간의 처절한 사투 끝에 강태환 회장은 마침내 백기를 들었다. 회사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문제들로 좌초직전이었고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은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를 돕기는커녕 모두가 그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절망의 끝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TK그룹 비서실이었다. 이민준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뵙자고 하십니다. 강유라 씨와 함께 오십시오. 기계처럼 차가운 목소리는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어졌다. 강 회장은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마침내 그를 만나준다는 것에 대한 한 줄기 희망, 그리고 왜 하필 딸인 유라를 함께 오라고 하는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라에게 전화했다. 유라야, 내일 아침 나하고 같이 갈 데가 있다. 다음날 오전 강태환과 강유라는 TK타워 최상층 이민준의 집무실로 안내되었다. 숨막힐 듯한 공간이었다.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 디자인,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벽과 바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통유리창. 서울의 정형이 발 아래 펼쳐져 이곳에 선 사람을 마치 도시의 지배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압도적인 위압감을 선사했다. 이민준은 거대한 흑단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부녀가 들어섰음에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그저 펜을 내려놓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으로 그들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이민준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과 굴욕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회장님, 저희 SJ가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결례를 저질렀다면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대체 저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인지 알려만 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습하겠습니다. 유라는 뻣뻣하게 굳은 채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재계의 왕이라 불리는 남자 앞에서 비굴하게 조아리는 아빠의 모습이 한심하고 짜증스러울 뿐이었다. 이민준은 강태환의 애원을 무표정하게 듣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짓눌렀다. 강 회장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이민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결례라. 그는 책상 위 태블릿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러자 그의 등 뒤에 있던 짙은 대리석처럼 보였던 벽면 전체가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화면 가득 익숙한 골목길의 풍경이 나타났다. 고화질의 CCTV 영상이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마세라티, 자동차와 잔뜩 화가 난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여의 노인네 눈은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자신의 날카롭고 경멸적인 목소리가 집무실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화면 속에서 추악하게 발악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앞에 고개 숙인 채 서 있는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손수레를 걷어차는 장면, 돈다발을 노인의 얼굴에 던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다. 안 돼. 유라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자신과 아버지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모든 재앙의 시작을, 완벽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린 이유를. 강태환 회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과 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는 아직 저 노인과 이민준의 관계를 알지 못했지만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딸의 저 오만방자한 행동 때문이라는 것은 직감할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실망감과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다. 영상이 끝나고 스크린은 다시 검게 변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이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극한까지 억눌러 오히려 차갑게 들리는 위험한 속삭임이었다. 강태환 회장, 저분이 누군지 아나? 강 회장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저었다. 이민준은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이 방 안의 공기를 장악했다. 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인 채 말했다. 내 장인이 될 뿐이시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분열을 강타했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다. 강태환 회장은 눈앞이 아찔해지는 것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마치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 고물상 노인이 이민준의 장인이라고 믿을 수 없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다. 이민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 딸이 내 아버님께 가한 모욕. 그 빚은 당신의 SJ그룹 전체로 갚게 될 거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오며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 그의 마지막 말은 거대한 집무실 안에 사형수의 목에 감기는 밧줄처럼 차갑고 절대적인 절망으로 내려앉았다. 이민준의 선전포고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내리는 집행유예 없는 사형 선고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SJ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였다. 시작은 언론이었다. TK그룹의 치밀한 기획 아래 한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단상에 선 변호사는 SJ그룹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온갖 비리들을 담은 증거 자료들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주요 아파트 단지의 부실 공사 증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리스트까지. 모든 증거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명백해서 반박의 여지조차 없었다. 기자회견장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온라인 세상에서는 또 다른 폭탄이 터졌다. 강남 도로 위 분노의 질주 마세라티녀의 상상 초월 갑질 만행.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강유라가 박진우 씨에게 모욕을 퍼붓는 영상 원본이 모든 주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일제히 퍼져나갔다. 이민준의 지시로 제거되었던 음성까지 완벽하게 복원된 영상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백만 뷰를 돌파했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네티즌 수사대는 순식간에 영상 속 여성이 SJ건설 강태환 회장의 딸 강유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그녀의 SNS 계정은 온갖 비난과 욕설로 도배되었다. 기업의 구조적인 비리와 오너 딸의 파렴치한 갑질. 두 개의 사건은 최악의 시너지 효과를 내며 SJ그룹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SJ그룹 본사는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강태환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망연자실한 채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온종일 자신과 딸의 얼굴이 범죄자처럼 흘러나왔다. 주식시장 개장과 동시에 SJ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수십 년간 의리를 지켜왔던 협력업체들은 등을 돌렸으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빗발쳤다. 그때였다. 계엄찰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육중한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 회장은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유라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커튼을 모두 내린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는 스마트폰 액정 위로 쏟아지는 수만 개의 악플들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국민 쌍년, 폐륜녀, 악마 같은 년. 세상 모든 저주가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공주였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했던 어둠이 이제 그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민준은 수민을 만났다. 그녀는 온종일 쏟아지는 뉴스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민준 씨, SJ그룹 어떻게 된 거예요? 혹시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도 있는 건 아니죠? 민준은 그녀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조용한 강변으로 향했다. 그는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그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문제의 영상이 떠 있었다. 이걸 먼저 봐줄 수 있어요. 수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영상을 재생했다. 처음에는 그저 돈 많은 여자의 짜증나는 갑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카메라가 모욕당하는 노인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아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영상 속에서 굴욕을 견디고 있는 사람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과 수치심이 고스란히 그녀의 가슴에 와 박혔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날의 사건과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수민 씨 아버님의 짓밟힌 존엄성을 이렇게라도 되찾아드리고 싶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저런 사람들에게 법은 너무 멀고 돈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모든 걸 잃는 고통을 겪게 해야만 자신들의 잘못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수미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강유라의 잔인함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이민준의 복수 방식이 가진 냉혹함에도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민준을 비난할 수 없었다. 그의 차가운 분노 뒤에 숨겨진 자신의 아버지를 지키려는 뜨거운 진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빠한테 데려다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왜 그날 저녁 그토록 지쳐 보였는지, 왜 상처난 손을 애써 감추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혼자 두게 할 수 없었다. 차가 박진우 씨의 소박한 집 앞에 멈춰 섰다. 수미는 차에서 내려 아버지를 향해 달려갔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있었을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기 위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SJ그룹 게이트는 강태환 회장이 구속되고 회사가 공중분해되면서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부와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하던 강씨 일가의 몰락은 한때의 가십거리로 소모된 후 새로운 이슈들에 밀려났다. 세상은 그렇게 무심하게 흘러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여자였던 강유라는 이제 서울의 변두리 허름한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들, 명품 옷, 고급차, 화려한 인맥, 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허름한 식당 주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접시를 닦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뜨거운 물과 독한 세제에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한때 값비싼 화장품으로 관리받던 얼굴에는 피곤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세상의 냉대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세상을 원망했다. 이민준을 저주했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을 증오했다. 하지만 매일 밤 좁고 차가운 옥탑방에 홀로 누워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볼 때면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과거의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영상 속에서 악을 쓰던 자신의 모습, 경멸과 오만으로 가득 찼던 자신의 눈빛, 그리고 그 앞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던 노인의 슬픈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하는 악몽이 되었다. 그녀는 육체의 고단함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하루 일을 마친 유라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어두운 골목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였다. 저 앞에서 익숙한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비닐 덮개를 씌운 손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 박진우 씨였다.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숨는 것이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대로 도망치면 자신은 평생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에 지친 모습의 유라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길을 비켜주기 위해 걸음을 멈출 뿐이었다. 유라는 그의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가 이민준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 그것은 그녀가 평생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건넨 사과였다. 박진우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그제야 눈앞의 젊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했다. 그의 깊은 눈에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다. 그저 깊고 지친 연민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쉰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고생이 많구려. 그 한마디에 유라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은 말고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사시오. 그 말을 남기고 박진우 씨는 다시 자신의 손수레를 끌고 빗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그의 조용한 용서는 그 어떤 처벌보다도 더 깊게 그녀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칠흑 같던 그녀의 세상에 아주 작은 빗줄기가 비치는 순간이었다. 또다시 몇 달이 지나고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박진우 씨의 작고 아늑한 집. 마당에는 수민이 심은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다. 집 안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와 함께 따뜻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진우, 박수민, 그리고 이민준. 아버님, 이 김치찌개는 정말 예술입니다. 비법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준이 너스레를 떨자 박진우 씨가 허허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비법은 무슨? 그냥 우리 수민이가 좋아하는 거라 자주 끓이다 보니 손에 익은 것뿐일세. 에이 아빠, 민준 씨 앞이라고 너무 겸손하신다. 수민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그늘도 없었다. 민준은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존경하는 장인 앞에서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위일 뿐이었다. 그는 박진우 씨가 들려주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수민이 새로 맡은 조경 프로젝트에 대해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복수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제 가족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만이 중요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수민과 함께 마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작지만 강인한 아버지의 뒷모습. 그는 그 모습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진정한 힘은 적을 무너뜨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부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거친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들 가족에게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짓밟혔던 존엄성이 제자리를 찾고 존중받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